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홍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비접촉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와 차끼리 쾅 부딪히는 사고, 또 하나는 저쪽에서 오는 차를 피하면서 나온 차 사고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차랑 부딪히지 않고 그 차를 피하다가 일어난 사고를 접촉되지는 않았다, 비접촉이다, 그러나 사고는 났다 해서 비접촉 사고라고 합니다. 비접촉 사고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차가 사각지대에 있는 나를 못 보고 그냥 차로 변경하다가 그 차를 피하면서 일어나는 사고도 있고요. 또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차가 갑자기 불법 유턴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그 차를 피하다 일어나는 사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접촉 사고일 때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을 기본적으로 60대 40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억울하면 70대 30까지는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 차량 입장에서는 내가 잘 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바로 옆차로 가던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쑥 들어오면, 또는 깜빡이 켜긴 켰지만 깜빡이 켠과 동시에 바로 들어오면, 나랑 거의 나란히 가거나 또는 나보다 1m 앞에 가던 차가 들어오면 어쩔 방법이 없죠. 겨우 피했는데 나한테 왜 30% 40% 잘못이 있다고 그러는 거냐. 또 맞은편에서 갑자기 불법 좌회전,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에 들어오는 차를 보고 그 차를 피하다 일어난 사고인데 왜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 그러는 거냐. 당신 같으면 피할 수 있습니까? 보험사 직원도 어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어휴, 피할 수 없죠. 그런데 왜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비접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접촉과 접촉에 무슨 차이가 있죠? 접촉이었으면 100대 0인데요. 비접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60대 40 내지 70대 3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접촉과 비접촉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험사 직원들은 그냥 들이받지 왜 피하셨어요? 피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30 내지 40%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피한 게 잘못일까요? 그 차랑 부딪혔으면 내 차도 다치고 상대 차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상대도 다치는 거죠. 그런데 피했기 때문에 그 차는 괜찮죠. 나한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은커녕 피한 게 잘못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자료 화면으로 본 사건들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2차로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1차로는 비보호 좌회전할 차들이 한 대 서 있었어요. 그 뒤에 있던 차가 속도를 줄여서 거의 멈추다시피 했다가 몇 메타 앞에서, 불과 한 10몇 메타 앞에서 쑥 들어오면 나는 정상대로 달리고 있었고 앞차는 거의 멈췄다가 들어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하죠. 못 피할 때 겨우 피하면서 마침 옆에 지나간 차랑 부딪혔습니다. 그 사고에서 보험사는 절대 100대 0은 없다, 비접촉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많이 억울한 거죠. 그럼 내가 부딪혔어야 되느냐? 피한 게 잘못이냐? 결국은 법원에까지 갔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법원에서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지 않았더라면 앞에서 갑자기 들어온 차랑 부딪혔을 거다. 그리고 불과 1초 만에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딪히지 않고 피한 거, 거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에서는 비접촉 사고는 왜 100대 0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옛날에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라는 것은 블랙박스가 없을 때, 블랙박스가 없었을 시절에는 비접촉 사고는 아이고 내가 들어가는 당신이 조금 브레이크 좀 잡아주지, 거기서 그냥 세게 달려오다가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핸들 틀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들어오는 거 봤잖아, 뒤에서 봤으면 좀 양보 좀 해주지. 그런 측면에서 양보해주지 않고 무리하게 가려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핸들 틀은 거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피해 차량 운전자는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멀리서 들어왔으면 내가 양보해 줬을 텐데 내가 가까이 왔는데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이 갑자기 가까이서 중앙선 침범해서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하지만 상대는 아유 내가 저 멀리서 당신아 저 멀리서 올 때 내가 여유가 있어 들어왔는데 당신이 과속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사고 날 뻔한 거잖아요. 그러다 당신 혼자 피하다 사고 난 거잖아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한쪽은 여유가 있었는데 빨리 달려왔다. 빨리 달려오다가 부딪힐 것 같으니까 뒤늦게 핸들 틀었다. 한쪽은 그게 아니다. 바로 코앞에서 들어왔다. 그리고 난 도저히 멈출 시간도 없었고 핸들을 트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판사는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목격자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격자들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죠. 늦은 밤에 또는 시 외곽 지역 이런 데서는 목격자도 없고요. 또 목격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쪽에도 목격자 있고 이쪽에도 목격자 있고 어느 쪽 목격자 말을 들어줘야 될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아 저쪽에서 중앙선 침범했군요. 아 이쪽에서 갑자기 진로 변경했군요. 그럼 당신이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방어운전 했었어야죠. 방어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거기에 대해서 약 30% 정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지금은 블랙박스가 다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도저히 피할 수 없어서 사는데 급하게 겨우 피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판사가 보더라도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우와 저거 안 피해서 부딪혔겠네. 사고 났겠네. 사고 날 걸 겨우 피한 거네. 저거 부딪혔으면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저걸 어떻게 피해. 도저히 멈출 수가 없잖아. 그럼 100대 0이지. 부딪혔을 때 100대 0인 거 겨우 피한 거. 그것이 블랙박스에서 보여진다면 그럴 때는 비접촉이라 하더라도 판사는 100대 0으로 판결합니다.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 교통사고는 접촉사고와 비접촉사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무조건 60대 40을 시작해서 억울하면 70대 30까지는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에 의해서 내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부딪혔을 사고,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사고, 내가 공중부양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 그런데 겨우 피한 거, 그것은 그 차와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부딪혔을 때 100대 0인 사고는 부딪히지 않았을 때도 100대 0으로 판결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용증과 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곤 합니다. 그런데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간혹 돈을 빌릴 때는 정말 당장이라도 갚을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막상 돈을 빌리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땐 정말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만 한데요. 이럴 경우 꼭 필요한 것이 차용증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는 관계는 보통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차용증 같은 것 작성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용증이 없을 경우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바로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용증의 법적 힘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이라는 제도를 거쳐서 공증을 받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 공증이 무엇일까요? 이 공증이란 것은 특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공증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요. 공중사무실이라고 써 있는 간판을 보셨을 텐데요. 이 공중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 되는 생각보다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차용증을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이라는 타이틀로 써도 되고요. 각서, 현금 보관증, 지불 확인증 여러 가지 명칭으로 작성해도 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까지 적는 것이 좋은데요. 나중에 채무자가 잠적했을 경우에 채무자를 찾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보다 확실하고 빠르게 채무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 사본을 확보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채무자가 빌리는 금액의 총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라는 변제 시기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자를 기재하는 것이 좋고요. 이자의 지급 날짜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그 변제가 안 됐을 경우에 위약금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약금을 책정해 놓으면 받아야 될 돈 플러스 위약금까지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와 협의가 잘 된다면 위약금 규정까지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엔 채무자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신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차용증보다 확실한 방법이 공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고 안전하게 증명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공증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자신의 필적이나 인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조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공적으로 증명이 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증명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지요. 공증의 또 하나의 좋은 점은 공증 문서에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해뒀을 경우에는요,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집행문을 받게 되면 그 집행문을 가지고 바로 경매 절차에 착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공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해주는 공정증서의 작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사자가 작성해온 서류에 서명 날인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이 틀림없다. 이것만 확인해주는 사서증서 인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식회사 등의 법인은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고요. 법인 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이라고 하지요. 마지막으로 확정일자의 앞날이 있는데요.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서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한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동사무소와 같은 곳에서 이 확정일자를 찍어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공증을 통해서 날짜를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등에서 공증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일 이런 사무실들이 전혀 없는 지역이라면 검찰청에서도 공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증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부 규칙으로 공증인 수수료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증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증명을 위해서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법률 관계의 증명을 위해서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라입니다. 나의 아까운 돈을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그 돈을 증명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박난주 변호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는 갑질인 것 같습니다. 그 사회적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약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또는 폭언, 폭행을 일삼는 행동을 일컬어 갑질이라고 하죠. 이 갑질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만약 사람을 때렸으면 폭행죄, 또 겁을 주었으면 협박죄, 모욕적인 언동을 했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방해의 방법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허위사실의 유포란 예컨대 경쟁관계에 있는 식당 주인이 아주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유언비어를 유포시켰다면 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겁니다. 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란 쉽게 말해서 속임수로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얼마 전 비행기표가 매진되어 탑승하지 못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고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또 무엇일까요?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큼 유형 또는 무형의 세력을 이용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좀 넓은 의미의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판례는 출입문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한 경우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이 업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의 업무란 직업, 또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갑질 사건에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바로 누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처벌 대상인 업무는 우리 형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재미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성매매 업소 앞에 쭉 늘어서서 속칭 병풍을 치거나 또는 차량을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성매매업은 형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법 제136조 1항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공무집행 방해죄의 객체는 바로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든 아니면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든 어쨌든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단순히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도 업무와 무관한 상황인 때에는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경찰이 도주 차량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고 검문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팔꿈치로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는 사안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할 때만 성립하고 그 적법한 직무집행이란 그러한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을 연행하려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설사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절차적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의 경우에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죠. 단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은 범인을 체포할 때 체포하는 이유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것, 또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것, 이러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법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해 주는 대신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폭행은 공무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폭행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또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을 합니다. 또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일체의 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아무리 협박을 했더라도 그것이 아주 경미해서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라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 범인이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자학을 하는 것은 경찰에 대한 협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그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가해자가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면 경찰관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경찰의 조직 차원에서 합의서 작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경찰과의 접촉이나 합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는 업무 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행사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만 성립하고요. 여기에서의 업무란 사회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업무여야 하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와 같은 불법적인 일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절차를 위반한 공무집행의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황란주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증여와 유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태까지는 어떤 대가 관계를 받으면서 이제 금전거래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을 꿔줬다. 지금 나중에 이제 받을 거를 이제 전제로 꿔주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호의로 그냥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준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돈을 준다. 뭐 부모 자식 간이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뭐 애인이라든지 부부관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왜?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런 걸로 바로 증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아들, 딸 결혼하는데 무슨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혼수, 집을 장만해 주셨다.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슨 결혼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선물을 준다. 그런 경우에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걸 법률적으로 증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정말로 이제 전 재산을 이제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사주셨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제 여자분하고 결혼하게 된 겁니다. 정말로 이제 반대를 하는데 아들이 이제 끝끝내 이제 고집을 부려가지고 결혼을 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결심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과연 부모님이 한번 이제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반환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이제 큰 선물을 사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가의 뭐 승용차라든지 백을 사줬다고 이제 가정합시다. 이럴 경우에 이제 잘 사귀다가 여자친구가 이제 그만 만나자고 이제 이별 통보한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가는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남자가 너무 괘씸해가지고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가끔 소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동안 내가 너한테 선물해준 거 그거 가격으로 계산해가지고 반환해라. 자, 이럴 경우에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한다는 그런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부모님하고 남자친구가 패소하게 됩니다. 즉 소송을 해도 이미 준 선물이라든지 재산을 반환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증여의 법률관계가 완성됐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다시 반환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법률관계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하거나 원상 회복한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분하고 이제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결혼할 시기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여자가 이제 당장 이제 살 곳이 없어가지고 그 남자한테 뭐 전세금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몇 억 정도에 되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그 여자 명의로 이제 전세 계약을 해준 겁니다. 아니 뭐 집을 사줬어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고 헤어지게 됐다. 이 경우에 이 여자분 앞으로 해준 전세 아니면 집 같은 걸 다시 원상회복, 증여를 취소해가지고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소송으로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내가 어떤 큰 이제 고가의 재산이나 이제 선물 같은 경우를 주는데 조금 불안하다. 이럴 경우에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조건을 달고 이제 증여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각서 같은 걸 받는 거예요. 좀 치사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한테 내가 당신 앞으로 이제 그 전세 계약을 해주는데 만약에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파혼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다시 이제 원상 회복해달라, 나한테 돌려달라고 이제 각서를 받을 경우에는 나중에 소송을 해서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각서까지 써가지고 이제 못 믿을 사람하고는 이제 사실 결혼도 어렵겠죠. 자, 실질적으로 이런 재판도 많아요. 결혼식을 하기로 했는데 파혼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예물 같은 게 미리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아까 같이 이제 집을 사주거나 아니면 뭐 집안에 이제 가보 같은 경우를 이제 뭐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만약에 이제 결혼을 약속하기로 한 조건이 입증이 된다면 만약에 파혼이 됐으면 소송을 통해서 반환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이제 부모가 결혼을 이제 반대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기어코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소송을 해도 이제 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혹시 불효 자식한테 배신한 자식한테 증여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효도 계약을 하시고 효도 계약서를 쓰시고 재산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시는 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어떤 집을 이제 자식한테 이제 준다, 증여하는데 조건을 다는 거예요. 부담을 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 200만 원씩 부모님한테 이제 지급을 한다. 아니면 뭐 부모님이 이제 지정해 준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한다. 이렇게 조건이나 부담을 이제 거시고 만약에 이러한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부모님한테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약속, 일종의 효도계약이죠. 부담부 증여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계약서를 쓰시고 아니면 각서를 쓰시고 주실 경우에는 나중에 혹시 아들이 불효하거나 배신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사실 재산 관계 때문에 이제 분쟁이 이제 꽤 많은데요. 우리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효도를 많이 한 딸에게는 집을 사주고 뭐 차남에게는 뭐 예금을 주고 다만 뭐 불효막심한 이제 장남에게는 이제 안 주겠다. 뭐 반대로 쓰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 이제 그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유언장의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유언장은 이제 공증사무실 가면 이제 가장 확실하게 이제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도 이제 인정이 되는데 자필증서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꼭 들어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전문, 날짜, 성명, 주소 그리고 도장을 꼭 찍으셔야지만 효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정말로 부모님의 말씀대로 뭐 이제 딸에게는 집을 주고 뭐 차남에게는 예금을 주는데 아들, 장남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장남은 정말로 그 유산 중에서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것일까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는요. 유류분 제도라고 있어요. 유류분 제도 좀 생소하시죠? 유류분 제도는 뭐냐면 이 상속 받을 그 자녀죠. 여기서는 이 자녀 같은 경우에 이 상속이나 유언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자신의 원래 받은 상속분의 절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3억 재산을 두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3명이에요. 자, 그럼 원래대로 받을 경우에는 1억씩 받으면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다른 이제 형제가 뭐 2억, 1억 이렇게 받을 경우에는 원래 받을 자신의 목 1억의 절반이 5천만 원을 더 받아간 이제 형제들한테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증여와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증여와 유언은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건데요. 자, 주의할 것은 이미 증여한 거, 한 번 준 것은 법률관계가 완성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반환받기가 어렵다. 소송을 해도 반환받기가 어렵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관계 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내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유산을 미리 이제 물려주실 때 효도를 받고 싶을 때 아니면 배신한 사람한테 이 증여한 재산을 주고 싶지 않을 때는 조건을 다는 겁니다. 조건부 각서를 받거나 아니면 부담부 증여 계약 즉 효도 계약서를 받으면 나중에 혹시 배신한 자녀나 아니면 배신한 연인한테 그 증여한 재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신설된 내용으로서 최근에 법률 분쟁의 내용이 가장 많아지고 있는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을 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금과 관련된 내용은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도입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내용이 좀 어렵게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그리고 바닥권리금 이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도 이 법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이 권리금 보호 조항에 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가끔 만나요. 이 권리금 보호 조항은 임차인이 그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을 임대인이 보장을 해줘야 한다. 그런 조항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하려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등 행위를 하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한다? 그럴 경우에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임차인은 그 손해에 관해서 임대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규정입니다. 그럼 이어서 권리금 보호 규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자주 질문받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주 받는 상담 내용 중에요. 5년이 이미 지난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가, 이런 걸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하지만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이 이에 관해서 어떤 명시적인 판단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된 초창기와 달리 최근 1년 정도 안에 선고되는 하급심 판결들을 보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느냐, 그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금 손해배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에서는요, 명문으로 5년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관해서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법 시행 초기에 법원에서는 과거에 권리금에 관해서 좀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던 태도들을 견지한 탓인지 그런 판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즉 5년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 1년 안에 선고되는 판결들을 보면요, 25년이 지난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례들이 있고요. 제가 직접 진행했던 많은 소송 사건들에서도요, 법원이 5년이 지났느냐 여부를 별로 중요시하지 생각하지 않고 권리금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들을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도요, 5년이 경과되었으니까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다면 더 큰 분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일 텐데요.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또는 이 임대차 계약서상에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약정을 해놓을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런 내용을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한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5조를 보면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5조는 강행 규정이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이 강행 규정이라는 건 당사자들 사이에 임의로 정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이나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그런 내용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규정으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 첫째, 5년이 지난
상가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권리금 보호 규정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에 관한 조항 등을 명시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법률정보쇼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